1에 보면은 그래서 요거 그림인데 이제 측류 기준으로 그렸다는 거 알 수 있죠. 책에 나온 그림은 측류 기준으로 그렸고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볼 때 요 부분 그러니까 저기 멀리에서 진짜로 가는 속도예요. 근데 거기 말고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은 뭘로 배웠어요? 뭐와 관련되어 있다? 운동량도 있고 그 전에 하나 더. 배제 두께. 맞죠? 배제 두께 먼저 시작했어요. 배제 두께라는 게 뭐예요? 여기로 인해서 잃은 속도들이 만약에 그냥 생으로 U로 가득 찬 데라면은 얼마만큼 높이에 대응돼서 날아간 거랑 같나? 이 면적이랑 같은 면적이 여기 U는 정해져 있죠. 이 높이가 델타였나요? 그때? 델타였던 것 같은 아닌가? 스타였나? 몰라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배제 두께였죠. 맞아요? 이거 기억나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나가서 배운 게 운동량 두께잖아요. 운동량 두께는 식 어떻게 구했어요? 그 우리 중간고사에 나왔던 컨트롤 볼륨 문제랑도 통하는데 운동량의 시간당 변화율은 들어오고 나가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거든요. 저번 시간에 풀어주지 않았어요? M 다 돼가지고 저번 시간인가? 근데 여기서 스테디니까는 얘가 0이라서 아니다 거꾸로 했다 미안 스테디니까 V-0이어야지 그래서 dt분의 뭐 이거 하지 않았어요? 안 했어요? 내가 꿈에서 했나?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운동량 관점에서 보자면 컨트롤 볼륨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거든요. 들어오는 애 제곱 빼기 나가는 애 제곱이 운동량의 시간당 변화율이라 힘이에요, 걔가. 그러니까 운동량 두께는 뭐냐면은 들어오는 운동량에서 나간 운동량을 서로 빼준 거죠. 그게 원래 이 U 제곱이겠죠, 정확히는. U 제곱에 대응되는 운동량에서 얼마만큼의 두께에 대응되냐라는 게 운동량 두께거든요. 그래서 왜 운동량 두께를 얘기를 하냐면 운동량 두께는 실제로 유체에 대해서 잃은 힘하고 서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량 두께가 두꺼워지면은 그만큼 저항이 크다라고 볼 수 있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 그림 보면 여러분들이 그거는 이제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측류 유동일 때 얘기고 난류 유동은 어떻게 됐어요? 시간에 따라서 막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난류 유동에서 어떻게 하냐면 평균값을 구해요. 계속 흔들리니까 시간에 대한 평균을 구해서 거기에서의 평균 저항 정도는 구할 수 있겠죠. 순간 저항은 안 되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요거 할 때 제일 중요한 아까 월 시어 스트레스에서 이건데 뮤는 뭐에 대한 함수냐면은 뭐 당연히 물질에 대한 함수긴 한데 특히 온도에 대해서 좀 많이 민감하거든요. 온도가 달라지면은 같은 물이라도 점성계수가 한 30% 그 정도 차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한다고 저기 이제 지금 1층에 만들고 있는 조파수조 같은데 물을 떠다 놓잖아요. 그러면은 겨울에는 뭐 재수 없으면은 0도 이쪽 저쪽까지 4도 그 정도까지 갈 거예요. 이제 더 추우면은 얘가 물이 많이 안 떠다 놔서 얼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것 같고 실내니까 대개는 4도까지 떨어지거든요. 여름에는 많이 올라가면 한 25도까지 올라가요. 수온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점성계수가 한 30% 정도 변해요. 그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마찰 저항이 한 30% 정도 변할 수도 있다는 거겠죠. 어쨌든 온도에 되게 민감합니다. 30% 맞았던 것 같아요. 온도에 대한 식이 그래서 책에 보면 식 2랑 3에 대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이제 앞으로 알아두셨으면 하는 게 저항 추진이랑도 상관이 있긴 한데 물의 밀도예요. 물의 밀도도 물론 온도 따라 변하는 거 알고 있죠? 당연히 변하잖아요. 이거는 언제 기준이에요?
물이 밀도가 제일 클 때가 언제예요? 4도일 때. 온도가 4도일 때가 밀도가 제일 크거든요. 그때가 1000이고 뭐 이제 그거보다 다른 온도면 얘보다 낮아요. 한 998까지 왔다 갔다 해요. 되게 상온에서는. 그다음에 얘는 15도실 때인가? 이때 기준으로 1025예요. 소금물. 바다에서 소금물은 15도씨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열대 바다는 어떨까요? 적도 근처 가면은 온도가 높잖아요. 온도가 높아지니까 밀도가 그때 작아졌나? 작아졌던 것 같은데. 그 선박 계산 때 안 배웠어요? 배 옆면에 보면 이렇게 헐수선 뭐 트로피칼 뭐 있어가지고, 네, 그쵸? 트로피칼일 때가 제일 어떻게 돼요? 배가 많이 잠길걸요? 그쵸? 그 다음에 저기 북대서양이면은 온도가 낮아요. 걔는 배가 제일 조금 잠겨요. 배가 조금 잠긴다는 거는 물 밀도가 크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낮으면 밀도가 증가하는 것 같네요. 맞죠? 어쨌든 그런 것들까지 감안을 나중에 해줘야 되는데, 뭐 얘도 있고 이제 책에 보면은 점성계수도 변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죠. 그 뒤에 이제 보면은 그 다음 쪽에 또 랭킨 오버를 그려놓고, 그림 3-2입니다. 이거는 제가 몇 번 그려서 좀 친숙하죠? 네. 이렇게 가고, 만약에 배 설계를 정말 못했다고 하면은 뒤쪽으로 가면은 압력 구배가 뒤로 갈 때 어떤 압력 구배가 발생해요? 역압력 구배가 어쩔 수 없이 역압력 구배는 발생은 해요. 근데 잘 설계하면 걔가 작을 수 있고, 못 설계하면 걔가 커요. 어떤 상황일 때 커지냐면은, 위아래를 서로 다르게 그려봅시다. 앞은 똑같은데 뒤로 가는 게 완만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쭉 가다가 푹 떨어지는 타입이 있다고 치게요. 그럼 얘는 역압력 구배가 어디서 형성되겠어요? 평행한 면은 그냥 마찰 저항 문제긴 하니까 역압력 구배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게, 그쵸? 여기서도 저항 때문에 역압력 구배가 생기긴 하는데 걔는 크진 않아요. 마찰 때문이라. 어디서 생기겠어요? 여기서 급하게 생기겠죠. 압력이 있으면은 여기서 낮다가 갑자기 팍 올라갈 거잖아요. 여기서는 같은 크기더라도 요 전체를 거쳐서 올라가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완만하게, 특히 선미가 아무리 뚱뚱한 배라도 완만하게 뽑아주면은 얘가 P가 천천히 바뀌기 때문에 역압력 구배. 구배라는 게 기울기잖아요. 압력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얘가 얘보다 작겠죠. 대개 배는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요. 그래서 역압력 구배가 크지 않게 해야 되는데, 잘못 설계를 했을 경우에는 역압력 구배가 너무 크면은 가다가 여기쯤에서 너무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유동이 거꾸로 흘러버리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유동 박리예요. 근데 유동 박리인데, 이렇게 역압력 구배가 너무 커서 발생하는 유동 박리는 여러분들이 유체 때 배우긴 배웠죠. 이런 걸로 배웠을 거예요. 맞아요? 이런 유동 박리 있다고 배웠잖아요. 유동 박리 자체를 안 배웠어요? 배우긴 배웠잖아요. 근데 그런 거 발생하는 현상이 언제였어요? 너무 뚱뚱한 거 뒤에서 생긴다라고 되게 배웠잖아요. 되게. 근데 그 뚱뚱한 게 뭐예요? 압력 구배가 역으로 크게 걸리는 게 뚱뚱하다는 뜻이에요. 그런 경우에서 걸리는 압력 구배가 있는데, 대개 배에서는 이런 식으로 발생하면 배가 망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최대한 완만하게 변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력 구배가, 유동 박리가 생기긴 하는데 걔는 좀 발생하는 게 다르거든요. 얘는 2차원이고 배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거는 3차원 유동 구배인데, 배 뒷면이 이렇게 모아지잖아요. 3차원으로 모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뭐 적당한 물체가 없네. 배를 가져올 걸 그랬나? 유동이 3차원으로 배 표면을 따라서 쭉 흘러와요. 뒷면에서 모여요. 모이는데 그러면 배의 단면적이 줄어들잖아요. 뒤로 갈수록. 그럼 원래 벽면에 붙어서 가야 되는 유동들이 서로 모이니까 누군가는 벽면에서 떨어져 나가야겠죠. 다 벽면에 모여 있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선도 그려보면은, 스테이션 그리면은 배 뒤로 갈수록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이렇게 되죠. 배웠죠? 선박 계산 때.
원래는 여기 표면에 다 유체 입자들이 붙어 있었는데 어떻게 돼요? 라인이 좁아지니까 누군가는 벽면에 못 붙어 있고 밖으로 튀어나와야 되잖아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유동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얘랑은 좀 발생하는 게 다르죠. 압력 구배랑 상관없어요. 그냥 유동이 모이니까 벽면에 다 못 붙어 있어서 누군가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의 유동 박리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두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2차원 유동 박리는 우리가 없도록 설계를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뭐 그런 얘기들 쭉 있고요. 넘어가서 점성장 성분으로 갑시다. 이제 잘랐다 할까요? 몇 분 됐어요? 그래? 잠깐만. 안 잘라도 되겠다. 5분 더 하고 가죠. 점성 유동에서 랭킨 오벌 주위 생기는 저항 성분은 원래 그 복습에서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니면은 그 선박 주위 유동 현상 그 정리해놔서 세 쪽짜리 있었잖아요. 거기 있었던 얘기인데 뭐 거기 나온 거 다시 한번 쭉 읽고 넘어갈게요. 2차원 랭킨 오벌이라고 하더라도 벽면으로 스트림 라인은 생기겠죠. 안 생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스트림 라인이 생겼다고 했을 때 원래 이상유체면은 뭐가 만족돼요? 베르누이식. 이게 만족되잖아요. 근데 점성 유동에서는 왜 얘가 만족을 안 해요? 에너지를, 그렇죠? 점성으로 마찰로 인해 에너지를 잃죠. 그러니까 원래 얘는 에너지 보존식인데 마찰로 인해서 에너지 손실이 나요. 실제로는 점성 유체에서는 그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기로는 랭킨 오벌 주위에서 어떻게 유동이 발생하냐면 여기는 압력이 높죠? 속도는 0이죠. 정실점이니까. 여기는 압력이 낮을 거고 0이라고 쓰셔도 상관없고 V는 높고 여기서는 V라고 하지 말고 2분의 1 로V 제곱이라고 합시다. 그래야 서로 더했을 때 C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림을 좀 더 예쁘게 그려봅시다. 이게 전체 에너지인데 P가 크겠죠? 여기에서는 크기 같은 C를 그렸을 때 여기서는 2분의 1 로 V제곱이 크겠죠? P는 작아질 거 아니에요. 이상유체일 때예요. 지금 이쪽으로 오면은 다시 원래대로 쟤랑 같아야겠죠. 이상유체니까. 이렇게 돼요. 이상유체에서 지금 베르누이 식을 맞춰서 그림을 그려줬잖아요. 그래서 전체 에너지는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얘가 정압으로 나오냐 동압으로 나오냐가 이 벽면을 따라서 가면서 달라진다 라는 게 베르누이 식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점성 유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C 자체가 줄어들어야겠죠. C라고 하면 안 되죠. 이제 C는 콘스탄트라서 원래는 일정하다라는 뜻인데 일정한 게 아니잖아요. 뭐 어쨌든 그거 감안하고 우리가 다시 그려봅시다. 점성 유체에서는 C라고 했는데 오면서 마찰로 인해서 에너지를 잃죠. 걔가 뭘로 적용됐는지는 우리가 솔직히는 몰라요. 형상마다 다르겠죠. 뭐 누구는 압력일 거고 누구는 뭐일 거고. 잘 모르겠지만은 뭐 제 생각에는 그래도 속도에 관련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뭐 어쨌든 그래도 눈에 띄게 C라고 하면 안 되죠. 이제 콘스탄트가 아니니까 뭐 C'이라고 합시다. 그림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C가 이게 좀 줄었어요. 전체 에너지 자체가. 뒤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더 줄었겠죠. 더 줄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정체점이니까 속도는 뭐가 돼요? 0이잖아요. 다 P로 나올 거예요. 다시. 그렇게 놓고 보면은 여기 P랑 여기 P랑 누가 더 커요? 앞쪽이 훨씬 클 수밖에 없죠. 유동이 오는 쪽이. 근데 P에 대해서 P라는 게 원래 어떻게 작용하는 힘이에요? 표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잖아요. 압력이잖아요. 압력. 그러니까 여기 P는 크고 여기 P는 작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잠깐만. 이거는 물체 안쪽에서 자기가 내는 압력이고 바깥쪽 압력 기준으로 그려야겠죠? 벽면에 들어오는 압력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랭킨 바디라고 생각을 하면은 랭킨 오벌이면은 힘을 어디로 받고 있어요? 압력으로 인한 힘. 마찰 저항은 아직 생각하지 마시고 순수하게 앞이랑 뒤랑 압력 차이로 인한 힘은 어디로 받아요? 앞쪽에 압력이 더 세잖아요. 나를 더 강하게 눌러요, 뒤보다. 그러니까 저는 뒤로 밀려야겠죠. 그러니까 점성 저항이 있으면은 마찰로 인해서 에너지를 잃긴 하는데 걔가 그냥 단순히 마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수적으로 앞쪽이랑 뒤쪽에 압력 차이까지 발생을 시킨다라는 게 점성 유체의 해석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 이해되세요? 되게 중요해요. 점성 유체에 놓여 있을 때 어떤 랭킨 오벌이든 어떤 물체든 상관없어요. 형상을 가진 물체면은 앞쪽이랑 뒤쪽에 압력 차이가 발생을 해요. 원래는 이상 유체에서는 압력 차이가 발생을 안 하죠. 해석을 해보시면. 그게 책에서도 설명하고 아마 유체 수업에서도 들었을 법한 달람베르 파라독스라고 해가지고 실제로는 저항이 있는데 왜 이상 유체 해석을 하면 저항이 0이 나오냐라는 게 그 사람이 했던 역설이거든요. 근데 실제 점성 유체는 점성으로 인해 에너지를 잃으니까 앞이랑 뒤랑 압력 차이가 생긴다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거기에 더해서 물론 표면을 가면서 마찰은 마찰대로 받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유동 박리가 벌어질 정도로 아주 뚱뚱한 물체가 아니라면은 적당히 날씬한 물체라면은 완전히 날씬한 평판이면은 이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걸로 인한 압력이 두께가 없는 평판이라고 하면 두께가 없으면은 애초에 얘가 작용할 공간이 없잖아요. 압력으로 인한 저항 어떻게 구해요? 원래 다 표면의 수직인데 거기에 대해서 X방향 성분만 뽑아가지고 그거 적분하면 되잖아요. 근데 얘 보세요. 뭐 이런 식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X방향 성분 자체가 작용할 게 적겠죠. 그러니까 날씬하면은 요런 압력 변화가 적다. 압력 영향이 적다. 변화에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게 똑같은 사이즈면은 벽면을 따라서 가는 마찰은 날씬하나 뚱뚱하나 같지 않을까. 얘나 어쨌든 유동이 전진한 거리가 같다면은 마찰 받은 건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예요. 뭐 비슷하겠죠. 완전히 같다고는 우리가 보장은 못하지만. 그래서 마찰, 벽면의 평행인 성분, 벽면에 대한 접선 방향 성분은 뚱뚱하나 날씬하나 같을 것 같고 마찰은 그 다음에 마찰로 인해서 유동이 운동량을 잃어서 앞뒤에 압력 차이가 발생하는 그거를 우리가 점성으로 인한 압력 차이라고 해서 점성 압력 저항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마찰 저항. 그래서 얘는 형상이랑 상관이 없이 그냥 표면적만 같으면 똑같이 걸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정확히 얘기하면 표면적이랑 레이놀즈 수가 같으면은 레이놀즈 수 중요하겠죠. 얘는 형상이랑 연관이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뚱뚱하면은 딱 봤을 때 압력 저항이 더 크게 걸리잖아요. 그렇죠? 뚱뚱하면 압력 저항이 크니까 압력이 크다고 하면 우리가 이 장에서 배운 조파장이랑 관련해서 뭐가 커요? 뚱뚱하면 옆에 생기는 파도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압력이 주위 압력을 크게 영향을 받는 건 알겠는데 이상유체일 때는 그게 파도 형태로 나타나는데 점성유체에서는 점성 압력 저항이라는 거가 새로 고려가 돼야 된다. 얘는 형상의 영향을 받는다. 얘는 안 받는다. 라고 우리는 아니죠. 옛날 사람들이 정리를 한 거죠. 몇 분 됐어요? 잘랐다 합시다.